네, 미스터 진단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진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채널에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 예. 김형우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김영우 전문가께 진단을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앞서서 1부 때 제가 환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1,400원 넘어서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인들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전문가님 이게 열어놔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열어놔야 된다, 가능성이 있다. 좀 자세하게 환율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상의 월드컵에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1,300원이 돌파할 것 같냐. 근데 이제 같이 출연하셨던 이제 체이너 전문가님이셨을 거예요. 체이너 전문가님이랑 같이 1,400원을 뚫을 것이다. 안 뚫었으면 좋겠지만 뚫을 지금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1,400원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뚫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2009년에 금융위기 때 1,57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열려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지금 원래는 금리 인상도 이 예견됐던 수준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예상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4.75%에서 거의 5%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점도표에서 시사가 많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두 차례의 회의가 남았고 최소 한 차례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였는데 예상보다 전도표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 현상이 더욱더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미국의 긴축 상황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또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불안해진다면 에너지 가격이 또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로와 파운드화는 다시 한번 약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경기 둔화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이런 이 증시에 대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도 지금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특히나 원달러 대비해서 더욱더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예전 같으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상승을 했을 때 수출 기업들은 좋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 수출 기업들이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효과가 지금 많이 상실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야 빚이 많은 기업 좀 섹터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화학 업종들 그리고 철강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좀 안 좋은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상승은 지금 안 좋은 국면에 들어서 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봐도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베트남이나 인도 빼고는 지금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한국이 아시아 증시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제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타격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저는 더 높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산 쪽이라든지 지금 다시 한번 전쟁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방산 쪽이라든지 2차전지 쪽은 저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포트를 들고 있을 만한데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포트를 다시 좀 재구성하는데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객관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괜히 어디까지밖에 안 올 거예요. 이랬다가 더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알고 미리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예. 현금 보유 또는 방산엔터 2차전지 이쪽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고 하니까 포트에 대한 조정을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 마시고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 한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봤고요. 네. 지금부터 또 2부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쌓여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요. 네. 하얀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한 가지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이 덕산아이메탈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역시나 또 손실이 네, 꽤 내려왔네요. 나와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6,7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 8,9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매수를 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마 근데 뭐 예전에 매수하셨다면 너무 오래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산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이 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이종복 전문가님을 골라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번에도 손실이 꽤 나와 있는데 덕산아이메탈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주식인데, 예, 지금 제가 종목 물어보는데도 해외 시장이 순간적으로 저점에서 10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급반등이 나와서 무슨 기사가 있나 봤더니 아직은 없네요. 아마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요 해외장 얘기하고 국내장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건데 다행이네요. 지금 야간장, 이분 제가 진단해 드릴 거예요. 야간장도 지금 급락하다가 꼬리를 좀 달아주는데 더 땡겨야 돼요 이거. 야간장에 3피 이상이 빠지다가 좀 낙폭을 줄이죠. 근데 이따가 새벽 3시에 파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려보고 요 파웰 연준 의장 있죠. 요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웃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결정될 거거든요. 해드리고 우선 덕산아이메탈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건성이 아니라는 점 밝혀주고 아까 OCI 설명한 것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제가 방송 20년인데 이종복이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주고라고 해드렸던 건 보다시피 2021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폴리실리콘이 2022년 9월 12일 현재는 29만 4,680으로 보이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28%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 6월달 기준에는 30%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고 주가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6월 달이면 OCI는 2021년 6월 달이 여기입니다. 아까 그분이 매수하신 대략 12만 원대. 폴리실리콘은 30% 이상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밀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얘기해드렸던 거고 장세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덕산아이메탈 솔더볼이에요. 솔더볼. 독보적인 회사인데 보다시피 IT 기업에서 IT 섹터에서 퍼가 9 나오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퍼가 9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나 미래지향적인 뭐 가끔가다 제가 메타버스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보면 퍼가 엄청나게 높거나
EPS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퍼가 9밖에 안 된다. 되게 저평가된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원래 주가가 도태되게 되거든요. 전통주로 취급받아가지고. 근데 솔더볼이라고 이 회사가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솔더볼 해갖고 그 공장 증설에 200억을 투자했어요. 이건 반도체의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뭐 메타버스도 들어가고 인공지능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성장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뭐 방송할 때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미래지향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금호석유가 아직 그게 좀 불편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회사 보세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쪽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회사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을 너무 높이 샀다.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매출액이 900억, 500억대, 영업이익은 40억, 60억, 60억이 2022년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1,400억에 영업이익이 170억, 3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주가보다는 5배라네, 2배 이상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딱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근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무상증자를 한 것도 하나의 좀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고 이제 바닥 탈출형인데 매수가가 좀 높은 단점이 있고 장세가 좀 그렇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 굿. 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한 팁을 드려보면 비중이 작으시고 종합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 늘려도 될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될 주식, 대신 늘리고 안 늘리고는 본인 선택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8,000원에서 8,500원 요 지점에서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는 그 시점에서 사셔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 뭐 그 아주 길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 그쵸.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덕산하이메탈 이렇게 이존복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너굴이님께서 너 구리님 말고 굴이. 굴이 예, 연음을 무시하고 갑니다. 예. 예, 명신산업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뭐 높진 않아요. 4%. 그러니까 좀 이제 덜어내시는 그런 과정이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손실을 좀 보는 구간이시죠. 테슬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갖고 있기가 참 두렵네요. 네.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뭐 테슬라 뭐 하루 단위로 뭐 워낙에 등락폭도 좀 있고 예. 여러 가지 또 CEO가 말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어떻게 봐야 될지 동반해서 이런 뭐랄까 아슬아슬함을 즐기고 계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 한 2번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밀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시간이 좀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전 3만 원 라인까지는 보강을 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신산업이 지금 테슬라를 거래처로 두고 있고 특히 이제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테슬라 그리고 이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특히 북미향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명신산업도 기대감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00억대.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도 이번 연도 치면은 5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수율로 본다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기대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식이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도 그 기대감이 아직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기대감을 실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더 주가가 빠질 여력이 있지만 저는 시청자분이 비중 자체를 4%밖에 안 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쪽의 섹터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60일 이평이 이 추세선의 그런 하단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2만 원 라인인데 2만 원 라인부터 비중을 1%씩 이렇게 담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과대낙폭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과대낙폭이 나올 때 그때마다 저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낮출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가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비중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하시면 과대낙폭이 나온 날 한 번, 두 번 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 10% 정도 맞춰가지고 기간을 좀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추가 매수를 권유를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펀더멘탈이 이 기업이 굉장히 괜찮다. 이 재료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근데 이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대감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빼버리는 그런 시장이 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좀 수익을 과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는데 지금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대낙폭이 나오는 그 재료가 그냥 단순히 시장이 빠져서가 아니라 이 기업 자체적으로 악재로서 과대낙폭이 나온다면 그거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점만 없다면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은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외형 성장세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라인까지 비중을 덜어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3만 원까지. 그러네요.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지금 4%니까 가능하다라는 네. 점. 대신에 회사 자체에 뭐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낙폭과대가 나왔다면 그거는 추가 매수의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명신산업으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 찾아본 종목은 유튜브에서 들어와 있는 종목이 되겠네요. 자, 이 종목이 현호 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 좀 자주 얘기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침 또 이 종목 전문가께 이런 우연이 있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지금 크게 한번 손 흔들어 주십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우연이 아니라 이 종목 전문가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딱 찍어주신 것 같아요. 회사 보시나 봐요. 예. 자, 이 아진엑스텍의 매수 가격이요. 11,850원, 20% 비중입니다. 자, 아진엑스텍, 참 잘 갖는다 싶다가 오늘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정보 전문가께서 손을 만들어주고. 웃고 지금 계세요. 예. 뭐, 말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얼른 같은데. 넘기죠.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아진엑스텍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좋은 주식을 항상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이 높아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뭐
대화 안 나누고 바로 들어갈게요. 이건 MC, 이건 진행자하고도 할 얘기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실전매매 최고세계를 방송할 때도 항상 좋은 주식을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FOMC 전망해 드릴 때 종합을 300이 살짝 깨지면서 292 수준 얘기해 드렸고요. 만약에 FOMC 결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양호하면 300을 안 깰 수도 있지만 그 FOMC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은 당연히 깨지는 거고 292 수준 정도에서 이걸 샀으면 얼마나 좋냐. 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왜 좋아했던 거냐면 반토막 전문가인데 이 정도야 그죠?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아까 덕산 하이메탈이나 이런 주식을 설명할 때 걔들은 보세요. 덕산 하이메탈 쪽은 지금은 높은 가격으로 보이지만 과거로부터 보면 완전히 밑에 있다가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OCI도 보시면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두 종목은 비슷해요. 완전히 이 바닥이죠. 근데 아지넥스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보시면 이 주식은 완벽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일단 패턴이 상승 N자형인데, 이 주식은 10,000원을 중심으로 12,000원, 14,000원, 그 다음에 9,000원, 8,000원을 그리면서 주가가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좋은 주식이고, 자, 보세요. 우선 기업의 실적치를 봐드려 볼게요. 보시면 매출액이 500억을 못 넘는 소형주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깎아받아라는 얘기 가끔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15%, 요새 금리 인상하면서 이자 비용, 금리 인상과 주가와의 관계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왜 주가가 빠지는 거냐면, 일단 부채 비율이 높은 주식, 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게 그 환율이 막 급등하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1,000원이었던 게 지금 환율을 1,400원으로 계산하면 40% 이상이 이미 높아졌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악화에 영향을 주는 거고,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은행 빚이 건설주나 이런 쪽을 보면 아무리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도 100%, 200%짜리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투자자들한테 돈을 회수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고 이익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자, 중간 생략. 이 회사는 보시면 일단은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보금이 800%나 됩니다. 완빵. 재무구조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도체지만 일단 삼성하고 공생하는 주식입니다. 메타버스도 들어가고 무인 공장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다 보면 로봇, 모션 제어, 감속기 회사거든요. 알짜라는 알짜는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주식시장이 이런 주식이 힘을 쓰기에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습관을 길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매수 가격 이거는 다음 주에 빠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워놨다가 치면 또 12,000원대 가서 팔고 그러면 20, 30%는 계속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참고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다음 주 정도만 무사히 넘어가면 수익 내고 팔 수 있거든요. 그때 거래량 정도 보시면서 13,000원을 돌파하면 기대감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또 12,000원에서 13,000원 언저리가 또 단기 고점 주면서 항상 포커스를 어디로 두셔야 되냐면 11월 달 쪽에서 돈을 벌겠다.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지기가 나오면 좋고, 거기서 장이 좀 더 밀리게 되면 이 주가도 10,000원을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1월 달에 그 연준이 한번 또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브리핑을 하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종복이가 내가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용어를 쓸 때 본능적으로 말이 헛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라는 표현을 본능적으로 썼죠. 자신이 있는 종목 아니면 자신이 있는 시황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노멀하게 시청자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라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주식인데 종합이 한 290 초반 수준으로 밀렸을 때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식이고 삼성과 공생하는 관계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지넥스텍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주식에서도 네. 우리가 그냥 막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인데 겁나 비싸게 사면 어떡해요. 예. 잘 사서 우리가 그쵸. 적절한 타이밍에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훈 한 가지 제대로 얻어가는 종목 진단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이제 이종목 전문가를 이제 네. 마켓텐에서 이제 처음 뵙고 예. 이제 미스터지나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종목이 본의 아니게 3주 동안 네. 너무 이 손실이 너무 큰 종목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야, 우리 너무 세게 이종목 전문가를 불리는 거 아니냐 약간 저희가 항상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반토막짜리 종목만 너무 안겨드려서 일부러는 아닙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일부러는 아닙니다. 일부러는 예. 아닙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강하게 저희가 우리 종목을 적응시켰다 이렇게 벌써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DB 하이텍으로 아. 고민하고 DB 하이텍. 저의 대표적인 또 종목이 되겠죠. 빈질카 비메모리 종목인데요. 반도체 쪽으로. 음.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45,000원이요. 그리고 비중은요? 20%입니다. 예. 요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뭐 좀 많아요.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도 좋게 보시고 비메모리 또 좋게 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주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아이고 잠이 잘 안 오실 것 외국인이 같은데요. 요즘 너무 안 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하시면서 진짜 힘드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이 DB 하이텍 관련해서 지금 차트 봐도 우울하죠. 네, 너무 내려와 있어요.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기미가 안 나오는데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4만 원은 안 깰 것 같았는데 오늘 깨져갖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응망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현우 전문가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또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DB 하이텍을 45,000원이시면은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왜 아니요.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금산 전문가님이 좋은 주식이라 갖고 7만 원대부터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4만 원대 내려갔을 때 그때 추매를 해갖고 4만 8천 원대다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갖고 지금 20%가 됐거든요. 가격을 좀 낮추고.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은 정말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과거형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물적 분할 이슈가 떠버렸어요. 지금 DB 하이텍이 지금 소액주주들이 지금 집단 대응을 하는 지금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7만 원이라는 주가 가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실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명신산업 말씀을 드릴 때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DB 하이텍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올림해서 8천억 정도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연간 컨센서스 추정치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율로 봤을 때 아까 명신산업은 5%에 해당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년만 영업이익으로 쳤을 때 이 기업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진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물적 분할, 즉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냈을 때랑 마찬가지로 기존의 DB하이텍을 가지고 계셨던, 즉 시청자분처럼 7만 원대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DB하이텍을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로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업체고, 나는 이거 정말 많이 갈 것 같다라고 그 가치를 포함을 해서 내가 이 DB하이텍을 샀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만 딱 떼어내서 이 기업을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그래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DB하이텍이 좀 무시를 하고, 기존의 투자자분들을 무시를 하고 물적 분할을 좀 강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으로만 본다면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만약에 이 DB하이텍의 그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가 만약에 분할이 돼서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DB하이텍이 주가가 내려왔다. 즉 이 DB하이텍의 논쟁거리는 뭐냐면, 결국에 이 소액 주주들의 이런 대응, 집단적인 이런 항의로 인해서 이 DB하이텍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이 DB하이텍의 주가는 엄청나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때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좀 세게 말했을 때 행태들을 봤을 때 이걸 과연 들어줄 것인가, 그 상장을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상장 철회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정년 확률상 절반 아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DB하이텍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을 따로 안 하든지, 팹리스를 물적 분할을 안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 DB하이텍의 팹리스 사업 부분을 차라리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한다면 이 DB하이텍은 다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DB하이텍은 결국 물적 분할이 될 거고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만 원의 심리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본다면 지금 3만 원 라인, 딱 이 4만 원, 3만 원 마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DB하이텍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LG화학도 보시면, LG화학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주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분할시키고 나서 주가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이 100% 지분을 가진 상태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존의 주주들의 투자적인 심리 부분이 시장에 묻히게 된다면 다시 LG화학처럼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례들을 봤을 때 DB하이텍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 거는 그 20%라는 비중이 묶여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을 철회하고 혹은 다른 기업에 아예 그냥 팔아 넘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물적 분할이 된다면 시간이 걸려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굉장히 저는 잘 낮추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풍파를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4만 원 라인에서부터 좀 비중을, 지금 무너졌죠. 이 비중을 좀 덜어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니다, 이 DB하이텍을 조금 시간이 두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LG화학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기다림을 가져주신다면 4만 5천 원 라인은 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이게 물적 불안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LG화학처럼 LG화학의 기간을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고점 2021년 1월부터 지금 2022년 9월 달이니까
거의 지금 한 30%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30% 정도 회복을 하는 기간이 이제 DB하이텍과 LG화학을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거의 2년 비슷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을 조금 두고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의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윳돈으로 하는 거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DB 네, 하이텍 좋습니다. 참 관련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이번 상담으로 조금은 기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도움 좀 되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네,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네. 연락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DB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DB하이텍 종목 진단도 잘 해드렸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답변이 아주 만족스러우셨으니까 이런 말 이게 해주셨겠죠. 이래야지 보람이 있죠. 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계속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역시 오늘 김현정 좋아요. 의원께서도 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눈썹이 더욱더 위로 치켜 올라가셨습니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한번 받아봤고요. 이번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이 Y 아이리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생소하네요. 자,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존복 전문가님. 2주 전 진단받은 한탑. 한탑. 오늘 예. 수익 보고 매도했습니다. 한탑은 수익 보고 매도하셨대요. 이게 전문가 오,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축하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존복 전문가께 종목 진단 받으셨나 봐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종목이 숙제가 또 왔습니다. 자, 오늘 끝나지 않는 인생. 양 패턴을 기대하면서 한일사료, 이 사료주. 비료 사료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일사료일 이것도 텐데. 이종국 전문가님 맨날 사료 얘기하세요. 네, 7,100원에 20% 매수를 하셨대요. 그쵸. 자, 지금 시장에 맞는 패턴인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 올해 봄쯤에 잘 갈 때만 해도 15,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게 7,000원이에요? 지금 벌써 이제 반토막인데 사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뽕 좀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한일사료입니다. 요것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수익 보고 나올 수는 있는데 며칠 또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바로 진단 드려볼까요? 예. 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이걸 써야 되겠어요. 제가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방송을 할 때 이 시세판을 자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업종의 대표주들이 한 3, 4%씩 빠지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파랄 때는 일단 조심하고 관망하고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특징주 얘기할 때도 한일사료하고 고려산업이었죠. 얘들이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을 때 내일장 얘들이 세게 가지 못하거나 약할 때 다른 사료주들 음봉 조심하라는 얘기 다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내가 단점, 이것도 지금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주어가 내가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들으실 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을 양음량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장대양봉, 삼음봉이나 어떤 그런 거 보시면은 시간이 짧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시황 얘기하려면 보시면은 한탑도 저분 질문했을 때 고점에서 물려서 질문이 들어오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좋은 점, 조금 더 재무구조 좋은 거 매수하신 건 굿. 그러나 타이밍이 장이 저점을 깨고 나락으로 갈 때 이 주식이 만약에 잡주다. 뭐 증거금 100%짜리 뭐 동전주다. 그러면 저 혼자 가요. 근데 이거는 동전주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비철금속이나 철강금속 쪽 섹터 좀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런 얘기 해드릴 때가 올 텐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도대체 저 주식이 왜 1,000원짜리이지? 이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좋은 주식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이 주식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이 빠지면 이격을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준 양봉의 절반 수준 정도를 안 깨야지 되거든요. 61선이 6,000원 쪽에 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한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고, 그냥 이 주식은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0월 달 CPI가 나왔을 때 이쪽 비료주 사료주 쪽은 그때 하시거나, 아니면은 10월 달 CPI가 높게 나올 것 같을 때 순환매, 중심이론 순환매를 써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장이 급락할 때는 장사 없습니다. 이종복의 실전기법 108 필살기 얘기하다 보면 기간 외국인 양매도에는 장사 없다, 이런 실전기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찾아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전기법 108 나오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 기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실전기법 108 마인드 제17,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간 외국인 양매도에는 장사 없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퍼가 저평가고 PBR상, 그죠? 그 다음에 퍼상, 역사적인 주식시장이 뭐 얼마 이하로 오면 바닥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기간 외국인 양매도에는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는 피해가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 그래서 현금을 들고 여기서 장이 조금 더 빠졌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좋은 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으로 갈아탄 건 그렇지만 패턴 자체가 장이 급락할 때 이미 8,000원 언저리까지 이탈된 저점까지 갔다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5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매수했다면 타이밍도 좋고 다 좋았는데 아쉽다. 그래서 6,500원 지지 여부 타진하시면서 수익이 나시면 길게 보지 마시고 바로 팔고 CPI 상황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 사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Y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잖아요. 한탑으로 수익 보셨고, 네. 또 한일 사료에 대해서도 뭐 갈증 전혀 없이 시원한 진단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해드렸는데 시간이 어느새 좀 많이 지나갔네요. 2부도 그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까 앞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질문이요. 이종복 전문가께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 시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대답을 좀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이따가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장 전략 지금 다들 귀 쫑긋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나스닥이 또 그대로 밀렸네요. 이게 파웰 부담감인 것 같은데 지표가 또 좋게 나오니까 바로 밀리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또 11월 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시나리오로 다 딱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한 55분까지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어제 목요일 날 FOMC가 나왔을 때 파웰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섬세하고 세세하게 얘기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그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나중에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다 뭐 이런 거 지금은 얘기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은 파웰 얘기인데, 우선 파웰이 얘기한 거에 그 8월 잭슨 홀 때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 일정, FOMC 일정 여기 노벰버 1, 2일, 근데 이번에 파웰이 한 이 얘기, 자 보세요 여러분. 견고하다, 경고가 있었고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얼마 전에 되게 세게 올라간 게 이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로 가지 않고 멈추거나 다시 부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사가 그런 의견 때문에 미국장이 급등이 나왔는데 파웰이 웃기지 마세요. 먼저 그렇게 김칫국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강경한 얘기하면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또 힌트를 살짝 줬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은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인플레이션, 불균형, 노동시장 완화, 요거예요, 요거.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게 고용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 멈추고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 정책을 갈 수도 있는 희망을 여기서 줬어요. 근데 다시 전쟁 핑계 대면서 잭슨 올 때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제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고용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4.6이 나왔고 이번에 100에서 125. 그러면은 0.75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11월 달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월봉 분석으로 좀 이따 갈 거예요. 요걸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 보시면은 2023년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 실업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다. 그럼 미국장이 되게 세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된다. 그럼 미국 시장은 지금 당장 추세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11,068 전저점 언저리 지지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살짝 깨지면은 장이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GDP 보세요. GDP가 2022년에 0.2까지 떨어지죠. 경제가 좋아지면서 2023년으로 가면서 GDP가 높아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으로 얘기한 게 11월도 자이언트 스텝이 불가피, 물가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물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용지표 악화가 오히려 시장에 유리하다. 요 얘기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GDP가 버텨야 된다. GDP가 버티지 않으면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려감으로 장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뭐 하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들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다시피 지금 해외 시장을 뭐 7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장이 빠질 때는 목표치라든가 빠지는 폭을 그냥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오늘 파웰이 새벽 3시에 무슨 얘기하느냐에 따라 진짜 이게 불안해갖고 오늘 우리나라가 빠진 건데, 여기처럼 여기 쌍봉됐듯이 여기도 이거 바탕으로 어느 정도 쌍바닥을 주면서 아니면은 살짝 깨는 거죠. 살짝 깨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다가 이쪽으로 반등을 주다가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어떤 이런 타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되게 나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파웰 얘기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쪽은 아니고 이렇게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리바운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이종복이가 쓰는 용어 반등이라는 말을 쓰는 말은 조만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거지만, 반등이라는 용어는 올라가면 또 빠지는 거, 그럴 때 반등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제가 이종복이 이토마토에서 14년 15년째지 않습니까? 반락, 눌림목, 그죠? 그런 얘기를 쓸 때가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반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올라가면 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 타이밍이 만약에 잡혀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팔 주식들 잘 팔고, 아까도 종목 진단할 때 제가 11월 달 쪽으로 겨냥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웰의 연설 내용의 종합을 살피면 중립 이하가 아니고 배드예요, 배드. 파웰의 말은 배드입니다. 저것이 낫배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되고, 자, 그래도 기법 강의 좀 해드려야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은 수급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갖고. 지수 밴드는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거 플러스 제가 조금 얹어서 얘기해드릴게요.
수급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보세요. 이종복이가 20년 동안 쓰는 말인데 요새 이토마토 분들은 아까도 우리 이건 진행자가 제가 이건 홀딩스가 한번 올라가면 이건희가 잘 가는데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어도 안 가. 그죠? 그 2PM에 죽어도 못 보내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전기법 108 수급의 역골들이 나올 때는 변곡점을 의심하라. 실전기법 108 26 수급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자 보세요. 최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2020년 4분기를 되게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2020년도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 11월 달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2020년에서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이니까 2021년도 1년간 69조를 매수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장이 우리나라가 미국이 신고가 갈 때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자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수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어디에 나올까요? 수급 이건 제가 미처 준비를 안 했거든요. 누적 수급하고 이거하고 어디 나오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누적 수급 법칙상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그 시점 있죠. 그 시점부터 장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수급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합쳐서 60조가량 되고 지금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23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20여 조를 팔고 있죠. 이것 때문에 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하고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방향이 아래 방향이죠. 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과 이렇게 빠지는 폭을 갖고 보면서 2020년 4분기 쪽까지 어느 정도 밀렸어요.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52,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느 시점에서 그럼 52,300원이면 5만전자라고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시점부터 반등 타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월봉 분석을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역시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빨리빨리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주봉으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항상 지금과 같은 자, 큰 상승이 온 상태에서 뒤집혀 있죠. 큰 상승이 온 상태에서 뒤집혀 있어요. 큰 상승이 온 상태에서 뒤집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지난번에 요거 보여드렸을 겁니다. 요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16, 17개월. 양봉을 기준으로 하면 16개월이에요. 그럼 은봉을 기준으로 하면 15개월이죠. 다음 달이 16개월이 끝나죠. 10월 달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와서 11월, 12월로 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 지수는 제가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방송을 하면서 세부적인 지수 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292 수준이 그게 중심이론 마디 비율 분석상 618 언저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외 미국장에 따라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10월 달 시점에서 지수의 저점을 한번 타진을 하고 11월 달, 12월 달로 가면서 반등장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꼭 이 내용들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모여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잘 또 수익 내면서 버틸 수 있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